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합리적 무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합리적 무시는 원래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게 정치학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의 정치인이 아무리 사기를 쳐도 전체 인구로 나누면 각자가 받는 그 손해보는 비용은 극히 작다는 데서 나온 게 합리적 무시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무슨 사고를 치던 나는 내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 그래서 정치는 신경도 안 쓰는 걸 합리적 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요즘은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합리적 무시를 하다가는 너무 큰돈을 날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명박 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입니다. 이명박 때 그 한반도 대운하를 하겠다는 건설공사 출신의 이 현대건설이라는 그 건설업가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업만큼 그 윤리나 싸가지가 없고 막 이런 것이 없습니다. 최악의 그 한 분야입니다. 그 저기 그 화학업체나 이런 데에 그 사출업체보다도 더 싸가지 없는 놈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온갖 술과 뭔가 뒤로 썰음싸롱이나 이런 것이 뒷거래나 넘쳐나고 부품 납품할 때 사기질이나 치고 막 이랬던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 도로공사 자재부장을 하셨을 때 뭐 대리미니 뭐 이런 애들이요. 현대니 뭐니 이런 애들이 사기쳤다가 엄청나게 혼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세상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투명해지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그것들이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그런 구태가 돌아갈 수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도 이제 점점 올라섰습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이 교통 공간이나 환경 공간이 너무나 열악해서 이게 이렇게 가면은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계속해서 분산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을 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로 박정희도 그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후예를 자처하는 놈들이 그것을 막 싫다고 난리를 쳐서 못한 겁니다. 그게 됐으면요, 지금의 서울의 모든 젊은이들을 빨아들여서 싸게 쓰고 내다버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 됐을 때 그 나라는 최고가 되고요. 우리 같이 땅덩어리가 작지도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나라의 큰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요. 유럽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유럽과 비교했을 때 통일이 되면 최고고요. 통일이 안 되더라도 한반도에서요. 그 널리 퍼져 있는 거를 공간을 골고루 사용하면은요. 이런 서울에서의 최악의 삶 같은 걸 살 필요가 없습니다. 원룸이니 이런 다닥다닥 붙어서 살 필요도 없고요.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통 상황도 좋아지고 병목 현상도 사라지면서 우리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자식과 주말이면 놀러 가기도 하고 나이간 노인들은 스포츠카 몰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다닐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고요. 청춘의 친구들은 세계를 여행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세계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뭐였었냐를 찾아가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있을 때 윗대가들이 신지아유지는 그 점점 얇아지는 이들의 돈들을 다 긁어모읍니다. 긁어모아서 거품붐을 일으키고 뭐 쌍끌이니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니 이따위 미친놈들의 짓거리들을 이렇게 따라서 해줍니다. 그리고 투자 뭐 이런 거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품을 형성시켜요. 그러면 실러가 비이성적 과열에서 얘기했듯이 또 어떤 놈들은 나서 집값에 투자해서 부동산 가격을 마구마구 올려댑니다. 그러면 언론은 그것을 매일 떨어져서요. 이건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시장에 맡겨라 하고 언론들이 매일 떠듭니다. 그러면 또 정부는 국가들이 그 언론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표로 그 정치인은 표로 먹고 사는 집단이니까 그 걔네들의 최고 목표는 국회의원의 최고 목표는 재선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국회의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애는요. 브로커 짓이나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뭐 지금 간사요? 간사가 간이 망가진 놈들이 간사를 하는 겁니다. 간사한 놈들이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국회의원 떨어져 보세요. 걔네들 찌질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고문으로 앉아 있지만 걔네들이 정치권에서 그 더러운 생활을 한 놈들이 나가서 뭔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회의원 높게 보는데요. 그냥 높게 보시는 분은 높게 보는 거고 저같이 찌질하게 보는 사람들은 찌질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소수의 공무원이고 엘리트 공무원이고 고성과자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박정희가 독재질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반열에 오른 산업화 1세대들, 2세대들의 노력들이 쌓여서 된 거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돼야 돼요. 그때만큼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때보다 더 훨씬 더 했어요. 박정희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모든 나라들이요. 식민지에서 개방이 돼서 민족 자결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도고 개방된 경제와 민주화된 경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살린 나라들은 독재를 빨리 끝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독재가 경제를 경직하게 만들고 그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기 시작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잘 나갔던 미얀마가 예전에는 버마라고 했어요. 그런 아주 가장 빈곤 국가로 떨어지고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의 화고에서 이렇게 박살이 나고 필리핀이가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필리핀이나 이런 것들, 태국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발밑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그거고 우리가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또 그런 소수의 천재들과 고성과자들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현장에서 30년, 40년 한 일을 해온 분들의 그 제조 분야에 있는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저런 에어컨이 잘 만들어진 게 나와야 되고요. 요즘은 뭐 다 외국에서 만들고 하지만 에어컨은 아직도 충분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점점 발전된 에너컨이 나오는 거요. 이런 창문 같은 것도요, KCC나 이런 데서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소기업 업체들이 만들어서 KCC에 납품하면 KCC가 그거를 좀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요, 모든 협력 업체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협력 업체들도 먹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중소 영세기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IT나 디지털 창의력과 천재성이나 그때그때 이 트렌드를 창조해 주는 거에 맞는 거고요. 아직도 여전히 굴뚝산업은 70년대, 80년대 그 수준에서 몇 걸음 못 나갔습니다. 이제서야 뭐 이렇게 공장 같은 데 가면은 폭발 방지를 하고 막 하는 건데 그런 애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삼성이 썼으면은요. 또는 롯데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쓰기 시작하면 그 대기업 자체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됐어요. 요즘은요. 그 이유가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 이런 것들에 들어가고 소득세 인하 경쟁이 들어갑니다. 소득세 인하가 들어가면은요, 1,000만 원 뭐 연 버는 사람은 원래 세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뭘 살 때는 간접세만 내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90%였던 세율을요, 20%로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1억 버는 사람은 한 8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돼요. 그런데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 5, 8, 40, 한 4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데 10억을 버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8억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이 매 조 단위를 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수조에서 수천조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상위의 빚들이 세금을 내리면요, 하위층들은 별 변화가 없어요. 중산층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중산층에도 간격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중산층의 상층부에 있던 놈들이 계단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상층부에 올라가요. 그러면 옛날에 그 멀쩡하던 시절에 제 친구였던 신장섭과
또 하나 장하준 교수가 뭐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뭐 이런 것들 착한 사마리안인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올라가고 나서 이들이 다시 올라오면 자기네들이 부유함을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사다리를 싹 없앱니다. 그러나 그 사다리들이 언제나 없지는 않아요. 얘네들도 언제든지 새로운 충원들이 있어야 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컴팩이니 하는 그런 회사들이 사라지고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경영학 서적들을 보시면은요. 한 100년 전에 나온 경영학 서적과 50년 전에 나온 경영학 서적과 30년 전에 10년 전에 나온 경영학 서적을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사라져서 바뀌었느냐? 인수합병이 돼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그 기업들에서 임했던 사람들이 뭐 삼성이나 LG나 노키아나 뭐 구글이나 스페이스북이나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얘기하는데 도요타가 전성 시절에는요. 동생이 그 뚫은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걔네들이 잠깐 자기네들의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명부를 잠깐 보여줘요. 내부 비밀 자료니까 다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 이따만하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올리면 보증이 되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2만 개가 넘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현대자동차나 도요타나 이러한 것들이에요. 폭스바겐은 요즘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런 업체들이 그 많은 협력업체를 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요. 삼성, SDI, 삼성, 그 SDS, 뭐 사라진 제일모직, 지금으로 보면은 롯데 첨단소재,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들의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4차, 5차, 6차 뭐 이런 몇 차까지만 들어가는 것도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자동차가 꼭 일본을 따라잡는다 막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아직은요. 승차감에서는 일본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전자기술이나 이런 것은 일본을 이미 추월을 했고요. 승차감이 제일 좋은 차들이 벤츠나 BMW예요. 이런 고급 사양들은 아직 못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볼보가 신화적인 차였지만 볼보는 특정한 것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볼보는 이제 아주 작은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도 작은 메이커로 떨어졌어요. 제 동생 급 정도 되면 볼보에 납품하는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과장이나 부장급 현지 법인에서 합니다. 제 동생이 처음으로 현지 법인으로서 유럽의 체제를 구축해 놨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제 동생의 밑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가서 법인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뛰어난 친구들을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처럼 상생을 모토로 하고 신뢰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자기의 노하우들을요.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요. 그러나 임원만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만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업 구상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직원에게 너무 많은 걸 주면은 오버워크가 돼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요. 어떤 그 성과를 공유할 때도요. 모든 직원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무나 그 법인장이었던 사장이었던 제 동생이나 일반 직원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성과급을 가져가도록 해놨어요. 직원들이 별로 안 되고 되니까 뭐 한 몇 100명 정도 단위로 이렇게 빼게 안 돼요. 그러나 유럽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공장들은 유럽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관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런 거를 하면서 지금의 그 롯데까지 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제 친구들이 그러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런 친구들이 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됐는지의 노하우들을 저한테 토해내하면 토해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후세대들한테 물류 산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물류를 또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뭐를 화학을 하고 싶거나 플라스틱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플라스틱 종류가 미국의 EPA 환경청이 다루는 것만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에는 플라스틱에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에 도전하는 것들은 영원히 안 없어질 것이며 플라스틱 중에서 조금만 우리가 돈을 들이면 재생 플라스틱을 써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지 기술들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가격을 너무 싸게 후려쳐서 못 쓰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노하우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합리적 무시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쩌던 저놈이 사기를 치던 디지털화되고 전산화됐을 때는 사기를 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기들이 뭐냐, 기본소득자 같은 그런 것들의 사기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피케티가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피케티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 청년들이나 중산층이 다시 두꺼워져야 된다는 게 피케티의 지론이고요. 현대의 경제학자들이, 시카고 학파들이 내려놨던, 그들이 정치와 손잡고 내려놨던 이 중산층과 하류층을 전부 다 철저한 빈민으로 만든 그것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것을 시작했던 첫 번째 그 총리가 대처예요. 그래서 하이에크의 이렇게 노예의 길을 흔들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다다. 가족이 다다. 그거 넘어가봤자 친척 몇 명이다 하고 하이에크의 책들 2권을 자기 머리에다 놓고 살았대요.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위대한 국가에서 패망을 하게 되고 형편없는 국가로 한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부침을 겪는 이유가 그 출발점이 대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다 때려잡고 뭐하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처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상류층은 영국이란 나라를 제조업 강국에서 금융의 강국으로 만들고 패션과 문화, 공연 이런 것의 강국으로 만든 첫 번째 여인, 철의 여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동자나 청년들 그 밑에 있는 지금 미래 세대들은 원수처럼 봅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레이건이에요. 머리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크 상사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적인 아버지의 형을 굳힌 그런 인물이 도널드 레이건이에요. 뭘 알겠습니까? 머리 텅텅 빈 그 도널드 레이건들을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처먹은 게 어빙 크로스트리니 뭐니 이런 그런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쪽에서 감세 전쟁을 벌입니다. 미국은 상속세가 높았고 유럽은 소득세가 높았는데 서로 인하 경쟁을 하면서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를 떨어뜨립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법인세가 75%, 78% 이랬는데요. 레이건 기간 1, 2년 동안 그게 28%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은 시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일이라고 떠들었던 그 레이건이 1, 2년 만에 나라가 망할 뻔하게 되니까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긴 깨닫지만, 그렇다고 걔가 뭐 책을 읽겠습니까? 뭐를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레이건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는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밑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이나 이런 애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좀 잡았어요. 그때부터 뭐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좋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그 시점을 전후해서입니다. 그거는 노음 촌스키의 여론조사를 보시면은요, 심지어 뉴욕타임즈나 이런 것마저도 베트남 전쟁 때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 선전 모델이라는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요, 다 컷했어요. 뉴욕타임즈도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영화하는 그 뉴스 같은 거 했을 때 하는 그런 영화들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것들이요.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된 거예요. 그래서 허친슨 위원회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황색 언론들을. 그래서 닉슨을 하도 괴롭히니까 닉슨의 밑에 있던 그 허친슨이 그냥 언론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허친슨 위원회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내놓은 게, 그 과정을 그린 게 공공저널리즘 아니야 그 소다라는 그 내용으로, 그 허친슨 보고서에 같은 내용이 공공저널리즘을 소다에 나와 있고요. 거기서 모여서 많이 했던 허칠이나 뭐 이런 그 위대한 언론 학자들이 거기서 얘기를 주로 했던 것들을 다룬 게 나온 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옛날에 산업으로만 살 수 없는 가벼운 경제들이 이제는 세계의 초공룡이 돼서 마르크스 시대 초기 자본주의 시대보다도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아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빌 게이츠 MS는 지고 있음에도 그 재산이 100조에 가까울 정도가 돼 있는 거고요. 구글의 랠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이유도 그거고요. 워렌 버핏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은 특이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조지 소로스하고는 완전히 비견이 되는 두 최고의 투자 주식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은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됐고, 조지 소로스도 상당한 돈을 갖고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지만, 워렌 버핏은 조금 보수적 성향이나 진보적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고, 조지 소로스는 아주 개잡질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실수를 그대로 다 인정하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보적 성향이 대단히 강한 친구예요. 물론 나쁜 짓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다 일으킨 놈이 조지 소로스와 같은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에요. 그 역사를 아시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산업 헐리우드와 군산복합체나 영상업체들이 어떻게 전 세상을 털어먹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자 합의니 이런 게 워싱턴 컨센서스가 되면서 일본을 박살내고요. 그런데 한국은 박살을 못 내는 거예요. 이놈의 중국이 크니까 미국으로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중국의 저력은 앞으로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리우 파운가 그 사람 같은 그런 최고의 인재들이 어떻게 중국을 키워나가느냐에 대해서 최초로 미국을 뛰어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일자녀 갖기 그 운동 때문에 청춘들이 이제 없어져서 박살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양갈림길에 이제 중국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이제 모든 선진 국가들이 겪듯이 점점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 유지하기도 허덕허덕거려요. 그러면 중국이 살려면 내륙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투자 대비 나오는 효율, 한 개의 수익 비용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갈지는 아직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것은 가격 파괴의 저주라는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인재를 못 만들어서 외국에서 최소 50에서 60%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가는 애들이 인도 애들이고요. 최근에는 아시아권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재들도 많이 가요. 그런데 젊은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보내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글을 못하면은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기업은 안 뽑습니다. 아니 서로 소통을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데를 왜 뽑아놓습니까? 영어만 잘하면 나가서 영어 교사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까? 절대 안 뽑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한국말을 잘 못한다? 안 뽑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이에요. 신입사원을 하면은요, 전 세계 명문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요, 신입사원을 되기 위해서요, 줄을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보세요. 조기교육 시켜보세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방시키자는 게 청년 기초 자선연대, 그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합리적 무시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게 읽은 게 많아서 막 나오는데, 그 합리적 무시가 이명박 같은 애들이 나오면 그때는 커지는 겁니다. 막 22조를 들이고 한반도 대운하까지 하면 100조가 들었을 거예요. 그 100조를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일일이 나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합리적 무시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이 사고 쳐봤자 기껏해야 몇십조란 말이에요. 몇십조를 5천만 명이나 5천 몇백만 명으로 나눠보세요. 각각이 그냥 짊어져봤자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 2억 버는 사람들은 정치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 니들끼리 먹고 뒹굴고 살고 뭐하고 가난한 사람 등쳐먹어. 우리는 이미 각 분야에서 내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정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걸 합리적 무시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정치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사람만 정확히 골라보시고 사기꾼과 사기꾼이 아닌 놈을 골라보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올바른 일을 할까 안 할까를 따져보시면, 그러면 그때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인가를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이 제대로만 해줬으면요, 퇴임했을 때요, 지지율 90%, 80%를 바꿔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세상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런 파당 정치, 진영 정치, 그래서 이런 그 또라이들의 집단이 된 정의당 같은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는 가면 안 되고요. 국민의 힘도
민주당도요.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야지 뭐 하늘의 꼭대기에 올라와서요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청문회를 왔는데 유모차 부대를 대고 큰 소리치는 국회의원 장제원 같은 그 정신병자 같은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은요 외국에 가면은요 국회의원을 재선을 해요. 에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뭐고 뭐 자기가 특권을 누려요? 아니요. 똑같이 햄버거 사 먹어도 줄 서야 돼요. 그것이 평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권리가 다 똑같다는 개념이고요. 그것이 바탕이 됐을 때 개개인의 자유는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쓴 사람들이 정의론을 썼던 사람들이고 뭐 존 롤스고 이사야 벌린이고 존 스튜어트 밀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가면 그 로버트 노직처럼 자유지상주의가 되고 좌파에서는 아나키즘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무시할 것은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이 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끔 같은 이재명 같은 또라이가 들어오면 또 박정희 흉내낸다시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들이 그런 데에 못 올라가고 경기도 지사나 이런 것도 못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자기 그 형사했던 것, 노무현 대통령한테 퍼부었던 그 저주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텔레비에서 떠든다고 일반인들이 듣냐? 안 들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살아서 계속 사기를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 무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합리적 무시를 한다 해도 이재명 같은 애를 뭐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투표하실 때만 실수로 이렇게 밀려서 이재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십니다. 같은 이시래도 이자와 이자는 그 사이에는 무한대의 간격이 있고요. 제자와 낙자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제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제를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쓰레기 제로 생각하시고 버리시고요. 낙화하는 꽃처럼 아름다운 낙자의 도장을 탁 제대로 찍으셔야 됩니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거기에도 찍어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큰 소리 못 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검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고 그 인류들에 의해서 탈탈 털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거대한 전환이나 이런 책을 했을 때 해드리겠습니다. 합리적 무시하다가 무려 27분 28초를 넘어가고 있는 정신병자 늙은 도령 또는 루팡의 대표로서 주절주절 거렸습니다. 오늘은 침이 튀었나요? 안 튀었나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간암 때문에 여기 4군데에 저거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 간암 때문에 혹시 제 것을 썼던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소독이 안 돼서 전염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음식이 튀어나오고 세우는 것은 이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같은 거 나오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